홍익인간의 기존 뜻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점이 공통적이고, 박지원 선생님은 당시 시대 상황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울림의 문화를 생각할 때 홍익인간은 기존의 해석과 달리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또 우리 정현돈 선생님도 각종 문헌을 비교를 하고 또 고고학적 유문을 통해서 우리 홍익인간은 하늘의 길을 펴는 것이고, 그 하늘의 길은 우리 인간 모두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본성으로 지니고 있는 또 신성, 광명을 틔워서 널리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발표도 역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사시대의 암각화를 통해서 또 다른 홍익인간의 의미를 읽으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해 주실 박선신 선생님은 지금 한국인문과학예술교육원 대표로 계시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박선식입니다. 제가 다룰 주제는 한국 선사 암각화에 반영된 공동체 의식입니다. 목차를 보면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된 메시지는 2장과 3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에서는 한국 상고 역사상 바다와 육지를 병행한 역동적인 생활상을 드러낸 그런 모습, 즉 해륙 공동체적인 전통과 선사 암각화 속의 홍익 지향성을 고민하다라고 붙였습니다. 이 관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서기전 7세기경에 중국 측은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발조선이라는 곳에서 무늬가 있는 가죽을 비싼 값에 사들이고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늬 있는 가죽이라는 것은 흔히 알려져 있는 표범인데 순우리말은 아롱범입니다. 표는 한자고 법은 한글이죠. 참 이런 게 문제예요. 거북뱀은 거북배고 귀선이면 귀선이지 거북선이라고 하듯이 아롱범이라는 순우리말이 있는데 표범이라고 해요. 앞에 글자는 한자로 쓰고 뒤에는 한글을 쓴단 말이죠. 어쨌든 아롱범이라고 하는 날쌘 이 짐승을 잘 잡았어요. 우리 민족을 뜻하는 말 중에 예맥족이라는 말이 익숙한데 거기서 맥이라는 것도 역시 짐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심지어는 치유를 빈정거리는 상서정의라는 책을 보면은 치유를 올빼미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수렵에 능한 날짐승이 올빼미죠. 그러니까 황제 헌원 쪽을 약 올리고 마구 기습하니까 올빼미라고 빈정거린 겁니다. 만주 길림 지반 지역에 있는 이 암각화를 보면은 아래에 보면은 분명히 윷놀이판에 윷놀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사람 인면 도상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한국 민속학계에서 윷놀이는 환웅시대 야생의 동물을 잡아다가 길들이기 시작하여 경쟁적으로 많은 가축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이 별반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 도개걸 윷모가 소, 말, 돼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예맥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짐승과 굉장히 익숙해요. 왜? 잘 잡았기 때문에. 치유천왕도 올빼미라고 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사서삼경 중에서 역경, 주역 못지않게 어려운 역사책입니다. 일종의. 여기에 보면 우공조를 보면은 하우시 시기, 즉 BC 23세기경에 도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이 세력은 지금의 발해만인 북해에 있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관자에서의 발조선 사람들도 북해에 있었어요. 발해만이에 있었어요. 같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BC 7세기경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쪽을 발조선이라고 표현했고 그보다 한참 전인 BC 23세기경에는 도이, 좀 직역하면 섬놈들, 배 타고선 말이야. 가죽옷이나 팔고 왔다 갔다 하는 날쌘 도리들, 섬놈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도이가 누구냐? 저는 우리 발조선보다 앞선 소위 말하는 왕검조선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고조선은 잘못된 말이죠. 이련 스님도 자기도 멋쩍어서 옆에다가 왕검조선이라고 썼어요. 앞으로 고조선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왕검조선이 맞습니다. 이 도이 세력은 이 아롱범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을 생산해서 그 가죽을 하우시 세력에 팔았다 이겁니다. 어떻게?
수렵 활동을 잘해서 무엇을 통해서 연안 지역을 배를 통해서 즉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해륙 공동체의 강건함을 보였던 거죠. 오늘날 21세기 우리 한국인이 본받아야 될 생활상입니다. 이것은 공교롭게 한반도 동남부에 자리하고 있는 울산의 대곡리 암각하에서도 여실히 반영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고래를 두 척의 배 또는 한 척의 배로 생명을 무릅쓰고 낚아채는 포획 작업을 하거나 들에서는 궁수 집단이 이렇게 수렵을 하고 있어요. 해륙 공동체의 생활상을 나타내고 있죠. 대곡리 암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상의 거친 들짐승은 물론 생동감 있게 표현된 숱한 고래떼가 잠옷 현란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자연의 환경 속에서 별다른 갈등이 없이 일정하게 단결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수렵 활동은 물론 거친 해상의 고래 포획 작업에 적극적으로 떨쳐 나서고 있는 당시 선사인들이 확인되는 순간 보는 이는 가슴 뭉클한 감동에 빠져들지요. 가히 해륙 공동체 사회의 미술적인 표현이며 또한 해륙 공동체 선사인의 강인하고도 단결된 생활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선사시대 선조들이 공동체 의식으로서 매우 열심히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2장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암각화 연구자로서 계산림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암각화에 대해서 명약관하게 8개 항목으로서 그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이 많은 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다 동의하지만 두 번째, 암각화는 무당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림이다. 이 부분에 저는 관심이 많아요. 왜? 신령함에 대한 그 존경심, 이런 것은 제의 문화를 산생시켰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 선사 일에 이루어졌던 모든 제의가 사실은 신령함과 일치되고 있죠. 그 신령함의 대상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해가 됐던 물방울이 됐던 거센 비바람이 됐던 간에 그것도 물론 신령함의 표상이겠지만 나를 낳아주신 조상님도 신령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신령함의 주체에 분명히 들어가는 것이 조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떨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끝까지 하고 있는 게 제사죠. 왜? 조상의 은덕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조상의 신령함과 연결되는 것이 암각화라고 본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대곡리 암각화에 보면은요, 저기 1번에 보면은 가장 우측에 뭐가 보이냐면은 이 동물의 자네인 서덜이 쓴 우리말입니다. 그 자네라고 하는 한자말 전에 있었던 우리말이 서덜이에요. 이 짐승의 남은 찌끄러기라는 뜻인데 이 서덜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뼈입니다. 뼈. 그럼 뼈를 왜 그렸을까요? 뼈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것으로 연모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고학에서 말하는 골각기의 재료가 뭡니까? 뼈입니다. 뼈. 자, 대곡리 암각화에서 맨 하단에 있는 것이 서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선조들은 정말 뼈조차 버리지 않는 알뜰함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보면은 배가 뒤집혀서 죽어가는 2마리의 고래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분할되어 있죠. 왜? 이거를 다 쪼개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과 너나 없이 나눠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 우측에 굉장히 크게 묘사되어 있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 민족의 아주 경건함을 읽는데 원로에 대한 존중의 의식이죠. 나이 든 분에 대한 격을 갖춘 예의라는 겁니다. 동아시아의 암각화는 동아시아의 선사시기 토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양적 유사성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제가 직접 스케치한 그림인데 홍산 토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결 무늬가 나오고 있고요. 사슴이 나오고 있고요. 놀라운 사실은 손잡이나 이 토기의 이 구연부에 갑골문에서 말하는 펼신,
이 별신이 나중에 귀신신으로 바뀝니다. 이 귀신을 뜻하는 이 갑골 문양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홍산 시기에 토기에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자가 뭐 얼마나 오래 안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그 신중해야 됩니다. 홍산 토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자의 원류가 되는 갑골문, 그리고 홍산 토기에서의 또 다른 도기문, 이런 걸 보면은 문자의 출현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홍산 토기와 동아시아의 그 각종의 암각화를 보면은 그 선사 시대 생활하던 그 생활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주 대곡리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는 불과 직선거리가 1.2km, 즉 1200m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지근 거리예요. 이렇게 지근 거리에 이런 거대한 암각화가 조성된 까닭을 아직 학자들은 명확하게 규명은 못하고 있지만, 대곡리 암각화는 생활도상이 집중되어 있고 1.2km 떨어져 있는 천전리 암각화에는 기하도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판이한 도상이 있을까? 이것은 당시 세계관이 다른 세력이 지근거리에 달리 존재했고 서로 세계관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계관이 틀리기 때문에 잡아 죽이자가 아니라 니들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떨어져서? 불과 1.2km 떨어져서. 다시 반복되지만은 1번을 보면은 그 죽어가는 고래예요. 아까 말씀드린 서더리 2번이죠. 제가 조상으로 원로라고 표현된 것이 15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저 16번에 보면은 네모난 구조물이 보이죠? 5번을 보세요. 역시 네모난 구조물이 보이죠? 이거는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마치 고래의 꼬리와 같은 것이 매달려 있습니다. 고래의 꼬리는 현재 인류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해상 생활을 하는 해안가 그 사람들이 힘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고래의 꼬리라고 합니다. 왜? 고래의 꼬리가 방향을 달리하면서 고래는 그 반동으로 방향을 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주 대곡리 암각화의 네모진 구조물에 있는 저 꼬리, 저기 그 고래 꼬리 모양은 그 당시를 살던 선사인들이 힘의 상징인 고래 꼬리를 잘 모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너나 없이 공평하게 공유했던 그 맛있고 단백질이 풍부한 고래 고기를 공평하게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공동으로 갈무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의 반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어진 도상들을 토대로 보면은 울주 대곡리 지역을 점유했던 선사인들은 고단한 삶 속에서도 모두가 배부르고 즐겁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꿈꾸었던 것으로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필자가 제시하는 공동체 의식의 한 속성일 수 있는 홍익적 지향성, 홍익, 저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두 선생님처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자는 클 홍이기도 하지만 넓은 홍이에요. 그것을 관사로 앞에 문장의 앞머리로 할 때는 널리라고 쓴다라고 하는 용법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널리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할 익자는 그릇이 포개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음식이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또 그릇이 올라가 있어. 그만큼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익이라는 뜻은 아주 쉽게 생각해서 너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고 우리 모두 즐겁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홍익 지향성을 우리 대곡리 암각화에서 여실히 그 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장입니다. 2장에서는 문헌설화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청학집을 보면은 단군 왕건께서는 9년간의 엄청난 수재를 맞이해서 도읍지를 옮겼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내 아드님과 함께 새로운 도읍지를 찾아서 헤맸다는 기록이 분명히 보입니다. 또한 단군 왕조 시절에 남쪽에서 올라온 반란 세력, 즉 남이가 골치를 아프게 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단군왕검 시대가 태평 시절이 아니었어요. 자꾸 미화 찬양하지 맙시다. 청학집에 분명히 남쪽에서 올라온 세력에 의해서 내란이 있었다고 써 있는데 왜 이런 건 얘기 안 합니까? 이런 것을 자꾸 들춰서 우리 사회, 우리 상고 시대가 불편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외우 내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극복했다는 말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제가 중시하는 고촌 선생 문집을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군 왕건께서는 남쪽에서의 변란이 너무나 골치 아파서
자기 참모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남쪽으로 순행을 떠났어요. 이게 어디 써 있다고요? 고촌선생 문집에 써 있습니다. 17세기에 배종휘라고 하는 선비가 남긴 문집에 써 있어요. 제가 이것을 20년 전부터 논문에 썼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도대체가. 우리 민족이 위대하다는 말만 관심이 있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자, 단군께서 그 골칫썩이는 남이의 별난 때문에 남행을 가셔서 거기서 두 마리의 붉은 용을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비천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재를 발견하셔서 그를 잘 육성케 하셔서 남해를 잘 방어하는 남해장이라고 하는 직임을 부여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서경 얘기를 했지만 서경의 도의 세력이 가죽옷을 팔았던 시기가 하우시 시기, 즉 BC 23세기인데 그 시기랑 거의 비슷한 시기인 단군왕검 때에 남이의 변란이 있었고, 그래서 단군께서는 몸소 남행을 떠났고, 그런 걸 통해서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지도자의 품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서경에서의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청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서경 자료를 직접 스캐닝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기 보면 도의 피복이라고 써 있죠. 도의 세력은 가죽옷을 다루었다라는 얘기인데, 이들은 해도지이다. 바닷가 섬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죽옷을 가져와서 조공했다. 중국 사람들 입맛대로 쓴 거예요. 불편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기에 조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달리 바꾸면 됩니다. 교역할 역자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복 레역이죠. 가죽옷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교역 팔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고촌선생 문집의 해당 문장입니다. 저기 보면 분명히 써 있죠. 군수누 해상하사. 저기서 군은 단군이에요. 단군께서는 해상. 여기서 윗상자는 윗상자가 아니라 가장자리 상이에요. 그래서 해상은 바닷가라 뜻입니다. 단군께서 바닷가를 순행하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죠. 사후토하셨다. 후토에게 제사 지냈다. 얼마나 거룩합니까? 자기만 혼자 위대하고 권위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군께서도 후토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 공동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제사 올린 겁니다. 당시 지도자, 즉 단군 등과 같은 사람들은 공동체 내부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고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느끼게 한다라고 이해됩니다. 3장입니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대공리 암각화를 분석을 할 겁니다. 그 아롱범의 실체가 놀랍게 대공리 암각화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둥근 물방울처럼 생긴 이 아롱범의 이 소위 표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아롱범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까? 자, 아롱범의 왼쪽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세로 방향으로 쫙쫙 분할되어 있는 짐승이 있죠. 왜? 이것을 이렇게 갈라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겠다 이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다 이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울주 대공리 암각화가 있는 같은 울산 지역의 황성동에서 보시는 것처럼 둥근 홈이 파여 있는 대형의 돌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고고학 역사에서 출토 사례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울산과 그 윗지역인 고성 지역인데 고성에서의 돌칼은 좀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생김새가 유사합니다. 생김새가 유사하다는 것은 우리가 고고학에서 말하는 형식 분류학 개념에서 보면은 같은 개통성이 있다라고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고성과 울산 지역은 같은 개통성을 지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추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고성과 울산인데 그러면 그 이전까지 그 이전에 원래 기원지는 어딜까? 오늘 제가 최초로 발표합니다. 잘 보시면 함경 남북도에 보면은요, 아주 저는 놀라웠는데 우리나라에 단군 많이 떠들고 있죠.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은 제천단도 있고, 그래서 북한에는 단군에 관한 것이 상대적으로 약한가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아주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함경 북도와 함경 남도에 단군제라는 이름의 풍속이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강했어요.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서 저는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어째서 함경 남북도 일원에 단군제라고 하는 풍속이 이렇게 강렬했을까?
저는 이것을 고고학적으로 풀고자 합니다. 같은 함경도에 웅기굴포리라고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국사 시간 때부터 맨날 달달 외운 웅기굴포리 유적, 거기가 신석기 유적 아닙니까? 우리가 해방 전부터 일본 학자들이 그거를 관심을 가져서 연구한 지역 아닙니까? 그 웅기굴포리의 선사,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 그렇게 뚜렷한 자취를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고성과 울산으로 이어지는 저 타원형 홈이 파져 있는 돌칼이 갖고 있는 경로가 다름 아닌 함경북도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문제예요. 함경도가 그럼 첫 시원일까? 저는 여기서 좀 더 적극성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상서에 나오는 오늘날의 발해연안, 즉 북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23세기 BC 23세기 시절에 도의 세력과 연결되는 건 아닌가. 그러한 도의 세력부터 함경도, 고성, 울산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선사 문화, 기술 문화 체계가 대곡리 암각화에서 이렇게 뚜렷한, 자, 이하우 선생이 저한테 30년 연구한 자료를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비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이하우 선생님이 주신 자료예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 도상의 하단을 보세요. 턱에 굵은 세 줄의 수염이 명확하게 있죠. 자, 이제까지 이 수염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여성 샤먼, 여성 무당이라고도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하우 선생님의 이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분은 남성 원로이신 거예요. 할아버님이신 거죠. 자, 이 할아버님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거센 고래 포획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곡리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시선 일치가 되고 수렵하는데도 굉장히 질서를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음산 지역에 중국의 암각화를 비교해 보면은 같은 동료를 활로 쏴 죽이고 있죠. 두 손을 들어서 항복하고 있죠. 우리 대곡리 암각화에서는 이런 갈등이 없어요. 아까 본 것처럼 질서 정연하고, 수렵을 해도 질서 정연하고, 고래를 잡아도 질서 정연하고, 이러한 질서의 소사는 어디서 왔을까? 저는 아까 수염이 굵게 표현된 그 어르신과 같은 경험 많은 어르신을 존경하던 그러한 미덕이 풍만한 사회의 분위기의 소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울주 대곡리 암각화를 보면은 피리 부는 사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뿐만 아니라 빙그레 웃고 있는 듯한 어린 아이가 있어요. 이 어린 아이는 몸체가 없고 얼굴만 있어요. 자, 이것은 선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영아 사망률과 견져볼 수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죽어간 애틋한 어린 아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 게 아닌가. 이렇게 정이 넘치는 그림이 풍부한 것이 울주 대곡리 암각화입니다. 보시면은 종합 정리하면은 가장 우측에 어로작업선이 있고요. 피리 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어린 아이, 이런 것이 시선 일치가 돼서 모두가 뭔가를 바라고 있어요. 무엇을 바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풍요와 집단적인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이 반영이 됐고, 이것은 오늘날 한국 연해안 지방에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풍어제와 관련된 굿놀이와 연관돼 있다. 왜? 풍어제와 굿놀이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골매기 선왕인데, 골매기 선왕의 정체가 알고 봤더니 할배와 할매라고 하는 조상신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이 풍어제의 원형이 대곡리 암각화의 아까 수염이 뚜렷한 어르신과 같은 그런 원로를 존중하는 정신이 아닌가. 오늘날도 이렇게 풍어제에서 춤을 추고 있지만, 이렇게 흥겨운 춤이 나온 까닭은 어르신과 아이가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공동체 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보탬이 되는 그 무엇을 향한 지향, 즉 홍익지향성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도의 세력으로부터 함경도, 고성과 울산, 그리고 다시 서해안에 단군 제천단인 참성단이 있는 지역까지 뭉뚱그려서 본다라면 북만주, 서만주, 동만주 할 것 없이 한반도를 연결하는 이러한 거대한 우리의 한민족 선사 문화권 자체가 원로를 존경하고 공동체 의식으로 모두가 보탬이 되는 그러한 홍익지향성으로 살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전이 암각화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음산 암각화에서 두 마리의 그 동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은 뽀뽀하는 것이 아니라 암컷과 수컷이 서로 깊은 교감을 나눠서 또 다른 그 새끼를 낳게 해달라는 그 번식을 소망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천전리 그림에서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통해서 대공리와는 달리 천전리에서는 만물을 번성케 해달라고 하는 소망이 작용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공리 암각화의 최상부에서 확인된 인물 군상들이 일정한 시선의 일치를 통해서 합일된 의지의 반영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 우측방에 표현된 어로 작업에 나서는 어로 작업선에 세 사람의 시선은 하나로 일치되어 있고, 그런 것은 무사기환과 그 어떤 그 공동체의 안녕을 그 반영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삼국유사에서 말하는 널리 인간 사람 사이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홍익 지향성과 저는 그 연관됐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암각화는 우리 고대의 어떤 심성이랄까, 또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랄까, 이런 것들을 뚜렷하진 않지만 증언해주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선희 선생님의 이제 이런 해석의 시도는 한국의 이제 시온의 사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해석의 지평을 열어주고, 특히나 또 오늘 말씀하듯이 홍익인간과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 지평에 대한 자극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발표를 마치고요. 그리고 바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앞서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정학 선생님의 홍익인간의 바른 뜻에 대해서 반재원 훈민정음 연구소에 계시는 선생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고, 이어서 발주 순서대로 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재원 선생님에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재원입니다. 홍익인간 이 바른 뜻, 이 박정학 박사님의 그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또 현재 홍익인간의 뜻이 혼란한 실태와 또 삼위태백의 새로운 해석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연구단체나 또 여러 연구학자들의 해석도 대동소이하지만 공통점은 일제식민사학 교재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표자의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공생공령이라는 그 어울림이라는 해석은 아주 돋보이는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저의 소견을 한마디 보태고 토론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홍익에 이걸 이롭다로 보지 않고 베풀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롭다 하는 것은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뭐 나쁜 것이냐 하지만은, 원래의 이 홍익 인간이라는 것은 왕도 정치의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롭다라는, 그렇게 이롭다는 것은 이익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맞지 않다, 옳은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자 합니다. 근거로 먼저 홍익 인간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홍사하는이라는 책의 제10세 무왕 을해 17년의 기록을 살펴 보면은, 이 무왕 10세 무왕이라는 것은 당군세기에서의 35세 사벌당군입니다. 홍사한에는 10세 무왕 사벌단군 이렇게 해석이 겹붙어 있습니다. 사벌단군조에 보면은 을해 17년 이른바 왕도와 패도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왕도는 인을 기본으로 삼는다. 인 어지린자입니다.
그리고 패도는 잘못 정치하는 거죠. 그 패도라는 게 이를 위주로 삼으니, 이는 이익의 이자입니다. 이로울 이자입니다. 나라 다스림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인과 이가 분명히 설명이 구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인은 베풀다 하는 뜻이고 이는 이익이다, 이익된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에 그 10세 모왕 사벌단군 어뢰년의 이 내용은 홍익인간의 익을 이롭다가 아니라 어질인자 베풀다로 보는 근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한인이 말한 그 한웅에게 말한 홍익정신이라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아까 말씀드린 왕도 정치의 덕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왕도 정치니까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큰 덕목이라는 말이죠. 이는 덕이 있느니 베푸는 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익되게 한다와 베푼다, 이 의미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맹자 양해왕 상편에도 보면은 왕이 맹자에게, 그래 양나라 해왕이 자기를 찾아온 맹자에게 그럽니다. 선생께서 우리나라를 찾으셨으니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이익을 주려고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양나라 해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맹자가 뭐라 그러냐면 왕께서는 왜 하필 이를 말씀하십니까?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왕도 정치는 인이 있을 뿐입니다. 어질인 자죠. 베품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논어에도 마찬가지 인과 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과 이를 다르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익인간의 이건 이가 아니라 인 베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인간 세상에 널리 베푸는 정치,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번역의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제가 식민사학으로 심어놓고 간 이 이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워져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창걸 선생님께 논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걸 선생님은 안창호 혁명사상연구원에 지금 계십니다. 예, 이창걸입니다. 앞에 우리 박정학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정연돈 선생님 그리고 우리 박선식 선생님의 아주 좋은 의견과 아주 뛰어난 그 시각을 보고 제가 오늘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그 세 분의 발표가 하나의 어떤 맥으로 일맥상통을 했을까? 그리고 이 세 분의 이 발표 내용이 어쩜 이것을 그 하나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엮으면 멋진 홍익인간의 개념이 새롭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박정학 선생님의 그 홍익인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아주 획기적인 이 생각이고 아주 참신한 발상인데요. 우리가 그 홍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옥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전에서 나오는 해석이 그게 전부 답일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최소한 5,000년 내지 또는 6,000~7,000년 홍산 문화에 본다면 8,000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사상이 우리는 옥편과 자전으로서는 거기에 제한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홍익인간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이고 보다 우리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으로 재정립해야 되고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러한 모임은 매우 아주 유익하고 우리의 홍익인간의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우리 박정학 선생님이 말씀하신 홍익인간의 개념은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되고, 예전에 그 부분에 이롭게 해야 한다, 이로운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그 개념도 그게
전혀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말씀하신 그 이익을 익자를 베푼다는 개념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박선식 선생님이 말하는 공동체 의식의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익이라 그러면 이익은 우리가 고르게 분분할 때, 나누어 줄 때 베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의 어떤 정체성을 바라보면 지금 세계인들이 한국의 한류 문화에 열광하고 거기에 왜 감탄을 하느냐 그러면 한국의 문화, 우리가 말하는 이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K-푸드라든가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홍익인간의 개념이 응축되어서 그것이 세계인들이 자기들이 해결 못하는 부분을 한국의 문화에서 그걸 보고 아, 이런 부분이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고 수용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한국의 문화가 모두 절대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서구의 문화에서 갖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한국의 문화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익자를 아까 말했듯이 베푼다는 개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 이익도 풍부히 갖고 있고 풍부한 그 이익의 개념 속에서 그것을 그 사회 구성체 요원들에게 골고루게 나누어 주는 것도 이게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구성원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이게 개념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한국인에만 그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룡과 세계 모든 인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사명이자 홍익인간의 개념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정체성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의 뛰어난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양식과 안의 모든 결정체와 그에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모든 부분을 세계인들에게 나누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정년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홍익인간의 강명사적 함의에 관한 연구를 제가 지금 책에는 안 돼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익인간의 익자의 개념 속에는 우리가 말했듯이 베품이 있고 나눔이 있고 이익이 있고 공통적이 있듯이 그 속에도 광명이라는 뛰어난 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마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한류와 한국의 문화에 왜 열광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광명이라는 그야말로 태양처럼 위에 떠서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빛을 주고 생명의 어떤 힘찬 희망과 기운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 한국인에는 있고 그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속에 이기라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년돈 선생님이 말씀한 것 중에 제가 말씀한 것은 첫째 우리 정년돈 선생님께서 이런 홍익인간과 강명사상을 결합해서 논문을 발표한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심성이라든가 정체성이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막연하게 공동체적인 삶과 선한 의지, 착한 마음씨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논문을 보고 나서는 이 태양의 빛처럼 폰하면서도 모든 것을 고르게 포용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강명사상이 우리 한국인은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발표자는 인간과 인간 세계, 우리가 인간을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인간 세상 사람들의 상호작용, 상호관계를 보다 더 돈독하게 하고, 요거는 우리 박정호 선생님 의견이죠. 또 그것을
또 이익을 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나누어 주는 거, 이것도 우리가 공동체 의식에서 매우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박선식 선생님 의견이 갖고 있어가 지금 이제 우리 시간이 조금 됐다 그랬는데 그럼 결론만 말씀하겠습니다. 정정도 선생님이 마지막에 제시한 홍익인간 사상의 교육과 제도적 장치,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현대사의 유기탁에 홍익인간 정신의 바탕을 둔 가치관 여사관을 시민들에게 생활할 수 있게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 매우 이렇게 다 저는 찬성을 하고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앞에 세 분들의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이 매우 적절하고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매우 적합한 것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실제 우리 한국인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 방법을 우리가 직접 강구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정체성을 결국은 홍익인간의 개념에서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제 그것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해 주신 한국 선사안각화에 반영된 공동체의식에 대한 차문선 박사님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강주여대 교수로 계십니다, 현재. 네, 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선식 선생님의 지정 토론자 차문성입니다. 사실 그 박 선생님은 그 부친의 영향으로 그 한문을 하시고 고고미술, 고고학 그리고 미술사학을 하면서 굉장히 그 문화 융합적인 의식이 좀 남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발표문을 처음 받았을 때 선사시대 공동체 의식의 홍익지향성이라는 이 제목을 보고, 부제를 보고 상당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 어떻게 토론을 해야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필자께서 모두의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대한 정의를 모든 것의 보탬이 되는 단결지향성, 그리고 공동체적 삶, 이런 제안을 두셔서 오늘 토론이 한결 쉬워질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방구대 암각화가 그 시기, 제작 시기별로 그 굉장히 그 학자들에 따라서 청의가 상당히 그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석기, 후기, 그다음에 신석기,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대까지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 그 오늘 발표문 중에서 도의라는 말, 그리고 문필을 교육했다, 그리고 발조선과 교육을 했다, 제 나라와. 이것이 상당히 그동안 좀 오리무중이었던 그 방구대 암각화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정적인 접근이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미가 있는 것이 그 5명의 도상을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적 홍익지향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부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의피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도의피복이란 말도 있지만 같은 책에 도의회복이란 말도 있습니다. 하나는 가죽옷을 입었다는 뜻이고 하나는 풀섭으로 옷을 입었다는 뜻인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쪽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굉장히 불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방구대라는 어떤 그런 형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문피라는 것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당시 제 나라와의 교역을 직접 했다는 기록이 상당히 여러 개 나옵니다. 제가 각 주에 달았듯이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이 BC 7세기에서 BC 2세기까지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문피 교역이란 것이 단지 조공을 위한 그런 교역인지 아니면은 좀 더 진일보했던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교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자께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의견이 좀 필요할 거다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안각하에 담긴 아까 5개의 군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큰 얼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춤추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리 부는 사람이 있었고, 이것을 지금 발표자께서는 어떤 어로조업선을 중심으로 동향을 해서 그것을 바라본 이유로 이것이 어떤 그 어로조업선이 바다로 나가는데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그런 어떤 태도였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삶, 바로 홍익지향성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방구대가 높이가 한 3.5m, 가로가 한 8m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그림상에 피리 부는 사람이 맨 왼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어로조업선이 우좌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5m 이상의 거리가 될 텐데 과연 이것이 동일한 시기에 그려졌을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다른 시기에 그려졌으면 이것이 과연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홍익지향성이라고 우리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종족 보존이라는 어떤 개념인지 아니면 보다 공동체 지향적인 그런 의식인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외연을 확장한다면 궁극적으로 홍익인간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첨언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방구대 안각화가 지금 현재 잠정 그 목록에 등재되었고 그 다음에 우선 등재 대상이 되었는데 조성한 시일 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 이를 통해서 많은 논문이 나와서 우리나라 새로운 그 어떤 우리나라 방구대의 제작 시기 그리고 공동체적인 홍익지향성에 대해서도 규명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토론에 대해서 개별적인 답변을 드릴 만한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세 분 선생님이 소회랄까 그런 걸 곁들여서 짤막하게 한두 마디씩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진환 선생님. 우리 저 반재원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조금 섭섭했던 거는 홍익인간 사상이 늘 인간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난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인용을 했다는 거, 질문했다는 거, 그건 내가 좀 섭섭하고요. 두 번째, 인이라든가 또 혹은 중국의 인이라든가 뭐 불교에서 자비라든가 혹은 기독교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아까 제가 그 발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결의가 그것을 실제로 생활 문화 속에서 실천해 왔던 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했던 거니까 그래도 살리면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 실천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 중국에도 있고 우리도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실천을 했고 걔네들 실천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오늘 참 좋은 발표 토론인 것 같습니다. 제 또 이렇게 토론해 주신 이창걸 박사님의 말씀이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70-80%는 충분히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1-20%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이렇게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조금씩 접근해 가면은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창걸 박사가 말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시대에 맞는 그 홍익인간의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구현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차 교수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제가 학문적인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금과 옥조로 여길 중요한 지적입니다. 첫째, BC 23세기와 BC 7세기 사이에 간극이 심한데 과연 그것을 우리 민족의 어떤 선사 행위라고 본다 하더라도 지속성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신은 없습니다. 어떻게 BC 23세기에서 BC 7세기 1000년도 아니라 뭐 2000년 가까운 시기를 어떻게 제가 21세기를 사는 제가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정말 말 그대로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 지속성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역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니 5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상을 같은 공동체로 보고 시선이 같은 동쪽으로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홍익지향성으로 볼 수 있느냐, 정말 학자다운 예리함입니다. 맞습니다. 5m가 떨어져 있는 도상을 같은 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억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초로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이 다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공이 암각화, 천전이 암각화를 이러한 선사 시기에 홍익의 문제랑 결부돼서 고민한 것은 아마 제가 처음일 겁니다. 이건 리스에 들어가서 금방 확인이 가능한데,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 저한테 시간을 더 주시면은 홍익 지향성 여부를 좀 더 정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연 홍익인간의 원형이냐 아니냐,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논문을 제목을 수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주최 측에서 홍익인간과 100% 일치하기 어려우니 제목을 좀 달리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을 바꿨고요. 다만 부재의 홍익지향성을 고민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 논문을 통해서 홍익인간의 원형을 제가 뭐 비슷하게는 말은 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제 논문 자체가 그러면 대공리 암각화에는 정말 우리 홍익인간 사상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것이냐라는 물음에는 그 역시 저는 자신이 없다. 연구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 없는 건 자신 없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대중에 대한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라는 말로서 멀리서 오신 우리 차 교수님의 질문에 머리 숙여 답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쫓기는 시간 중에서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회 보면서 아까 이창걸 선생님 말씀하듯이 정말 이런 것들이 한 자리에 어울려가지고 홍익인간의 뜻을 꽃피우는 그런 어떤 경전이랄까 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 느낌대로 여러분들도 오늘 발표에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다시 저희에게 또 우리에게 서로 울림이 되고 메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 행사, 오후 행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민족 정신문화 분과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홍익인간에 대한 열띤 토론과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김구 선생님 말씀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진정한 세계의 평화를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실현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유튜브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희선님께서 자랑스런 대한 암울한 시대에 새 희망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3일차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4일차 일정이 진행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곳 현장과 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